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자기소개 같은 건 영 어색해서 잘 못하는데, 그래도 대충은 제 소개를 해야겠죠? 남편이랑 사이에 아들 하나 있고요. 아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최소한 저희 가정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우선 시어머니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이유야 뻔하죠 뭐. 저희 집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는 대신 여상을 졸업하고 일찍 돈을 벌어 생활했거든요. 친정 엄마 닮아서 생활력 하나는 짱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결혼해서도 직장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싫어하셨어요. 뭐 시어머니야 돈 많고 계속 돈 잘 버는 시아버지 만나 집에서 사람 부리며 고급스런 취미들 누리며 사셨으니 결혼하고도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친정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제 마음 따위 눈꼽만큼도 이해 못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가장 짜증났던 건 결혼 전부터 대놓고 우리 큰며느리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 비싼 옷보다는 실용적인 옷을 추구하는 편인데 그것도 못마땅해 하시면서 우리 큰며느리는 애가 아주 귀부인 티가 팍팍 나는데 너는 얼굴이 촌티가 날 거면 옷이라도 좀 좋은 걸 입고 다니든가 하지. 이렇게 외모 비하는 기본이셨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좀 어려워하는 걸 두고도 너는 애가 애교도 없니? 우리 큰며느리처럼 좀 살가워야 나도 며느리 데리고 다니는 맛이 있지 원. 이러면서 비교하셨죠. 저는 정말 그 형님이란 사람 얼굴 좀 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은 사람이길래 저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까탈스럽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가 온통 칭찬 일색인지 궁금했죠. 하지만 결혼 전 시댁에 몇 번 갈 때도 단 한 번을 볼 수 없던 그 형님이란 사람을 결혼식장에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신부 대기실에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 딱 봐도 신부 웨딩 드레스보다 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누군가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저를 알아보더군요. 황지연? 너였어? 세상에 네가 내 동서 되는 거야?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엔 정말 누군지 못 알아봤죠. 나 모르겠어? 나 김선영.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아니, 네가 진짜 김선영이라고? 정말 몰라보겠다. 어머님이 둘째 며느리 얘기하시면서 똥 씹은 얼굴 하시길래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했다 내가. 말하는 뽐새에서 벌써 인간성 딱 드러나죠? 그렇게 정체가 궁금했던 형님이란 사람은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중학교는 같이 나왔고 고등학교는 제가 여상으로 가는 바람에 같은 학교로 진학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마주쳤었고 친구의 친구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말은 친구라고 했지만 글쎄요.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냥 누군지 서로 얼굴이랑 이름도 알고 말도 몇 번 어쩔 수 없이 섞긴 했지만 가까이 두고 내 친구라고 하기엔 영 마뜩찮은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 꺼림직할 정도였죠. 정말 찝찝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전혀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지 식장에서부터 아예 대놓고 형님 행세를 하더군요. 야, 아니 동서,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고 시집 오는 거야? 그냥 돈 보고 결혼하는 거지. 글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 어떤 집안인지는 알지만 돈은 글쎄다. 어머, 착한 척 여전한 거 봐. 아무튼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너는 어차피 이 집에서 개털이야. 시어머니 믿잖니. 장손 제일 주이셔. 그 장손은 이미 내가 차지했고 네 남편 될 사람은 차남이란 이유만으로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구나. 뭐 옛날로 치면 집에서 부리는 하인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너는 이 집에 시집 오는 즉시 하녀 신세 비슷한 거라 이거지. You got it? 아니, 이제 몇십 분 후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 앉혀두고 하녀 신세라니. 그게 할 말입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까진 도저히 안 하려고 했는데 화딱지가 나서 저도 결국 그 말을 꺼내고 말았죠. 너는 내가 네 동서 될 거라는 거 알고 찝찝하진 않니? 내가 너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너도 잘 알잖아. 아, 물론 나만 아는 건 아니고 널 아는 모든 친구들은 다 알지.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 내가 그 집 들어가서 너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지. 얘가 무슨 새날아가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래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너, 형님한테 너가 뭐니? 족보 꼬이게 하지 말아라, 어? 네, 형님. 그럼 다시 말씀드리죠. 이 집안 식구들은 혹시 형님이 온 동네 방네 남자란 남자한테는 죄다 아랫도리 벌리고 다니던 걸레라는 거 알아요?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안 했는데요. 형님이 은숙이 남친도 꼬셔서 잡고 경이랑 썸 타던 남자랑도 원나잇 했고 영진이, 영아, 혜숙이도 아마 형님 때문에 결혼할 남자랑 헤어졌죠? 형님이 걔네들 남친 데리고 모텔 가는 거 들킨 바람에? 야, 그게 내 잘못이냐? 남자친구 간수 잘못한 지들이 병신이지 누구한테 애인을 뺏겼네 어쩌네 지랄들이야. 뭐 어쨌든요. 남의 남자 뺏어서 자는 게 형님 취미이자 특기였던 거 아주버님도 아세요? 시부모님은요? 어떻게 오늘 알게 해드려요? 야, 너 입 안 다물어? 지옥 같은 시댁 생활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닥쳐라. 제 얘기에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어요. 저요, 형님이랑 사이에 기싸움에 지고 싶지 않아서 말은 그렇게 세게 했지만 사실 저도 속으론 좀 떨었습니다. 어디 보통 여자라야 말이죠. 그래서 형님이 나가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속사포처럼 다 얘기했죠. 민수 씨, 방금 형님이란 사람이 왔다 갔는데 말이야.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요래요래 됐거든? 나 어떡하지? 나 이제 평탄한 시집살이 하긴 다 글른 것 같지. 어쩌지?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쫄아? 그래? 그런 거야? 나 사실 엄청 쫄았어. 오히려 네가 형수님 약점을 잡고 있는 거잖아. 그걸 이용하면 되지. 뭐하러 쫄아? 걱정 마. 나도 있고. 그 말 듣고 보니 또 그렇대요? 하긴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쵸? 역시 내 편. 든든했죠. 결혼식장에서의 일은 해프닝으로 일단 묻어두고 식도 무사히, 신혼여행도 무사히 그렇게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분가는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사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워낙 돈이 많으셔서 시댁도 완전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었거든요. 굳이 따로 나와 살 이유도 없어서 그냥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죠. 먼저 결혼한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도 이미 시댁에 살고 계셨고요. 시집살이 걱정 안 됐냐고요? 시아버님은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는 거나 좋아하셨으니 크게 신경 쓸 일 없었고 대신 시어머니가 좀 마음에 걸렸지만 상관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댁 본체 말고 별채를 따로 사용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살이 물론 저도 오케이 한 거였지만
아무래도 신혼이니 불편한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남편은 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본체에 들어가면 더 불편하지 않아? 우리도 아기자기하게 신혼 분위기도 좀 내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따로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 그게 차별이니까 그렇지. 내가 맨날 얘기했었잖아. 우리 집에서 아들은 형밖에 없고 나는 맨날 찬밥이라고. 그런가? 형님이 결혼식장에서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님이 장손제일주의라는 거요. 사실 남편이랑 연애하는 동안에도 몇 번 좋은 남자인 거 치고는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별로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가 봐.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도 문득 한 번씩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희한하죠? 요즘 세상에 누가 장남, 차남 차별을 한답니까? 그런데 저희를 별채로 보낸 것도 다 그 연장선이라니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럼 시아버님도 그러시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해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그런 분이셨죠. 아무튼 저는 시어머님의 그런 생각도 저희가 아들을 낳으면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왜냐하면 형님 내외는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고 조금 더 기다려 보려다가 어쨌든 장손인지라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검사를 했는데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조금 나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형님 내외가 못하는 그 중요한 일, 저희가 한다면 시어머님 생각도 조금은 바뀌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아들이었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안 순간부터 형님은 대놓고 부러운 티를 팍팍 냈어요. 부러운 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하기도 했죠. 어떤 집은 큰아들이 아이 못 낳으면 다른 형제들이 낳은 자식 양자로 드리기도 하던데. 아니 뭐 그냥 그런 일도 있더라 이거야. 내 말 너무 신경 쓰진 말고. 나 참, 말 뱉어놓고 그 말이 어떻게 신경이 안 쓰입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두고 양자 어쩌고 얘기를 꺼내다니. 애초에 인간성이 어떤지 알고는 있지만 정말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질투심에서 하는 얘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집안이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죠. 저는 당연히 어머님의 태도가 바뀔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었어요.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아들을 품에 안고도 아휴, 이렇게 듬직한 손주가 장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는 손주일 뿐 장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식겁하겠는데 옆에서 형님이란 인간은 아예 한술 더 떴죠.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입양할까 봐요. 그럼 얘가 우리 집 장손 되는 거잖아요. 든든한 대들보. 안 그래요, 어머님? 그럴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니? 동서, 그러지 말고 얘 그냥 놔줘라. 내가 잘 키울게. 이 집 장손으로. 그러면 아버님 재산도 얘가 다 물려받을 거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동서. 애까지 장손 아니라고 차별받게 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두 사람의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빨리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끊어버려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애가 무슨 물건이에요? 내놔라 마라 하게? 얘 아직 말 못한다고 애 듣는 데서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는 바로 애를 들쳐업고 별채로 냅다 돌아왔죠. 그리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누구랑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이 핏덩이 같은 애를 두고
장손이 아니니까 차별받을 게 당연하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와? 당신 어머니지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형님이야 뭐 그렇다 치고. 나도 그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 별채 내준 것도 따지고 보면 하인들 문간방에서 재우는 거 그거잖아. 남편 말대로 저도 처음엔 별채 생활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긴 했어요. 식사도 아주버님네는 본체에서 드시고 저희는 별채에서 따로 해먹었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저희를 부르셨죠. 그것도 끼워준다는 식으로 생색이나 잔뜩 내면서요. 그럴 때도 본체에 가보면 식탁 위에는 온통 아주버님과 형님 좋아하는 음식만으로만 꽉 채우고 남편은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 음식도 있었다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걸 못 먹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셔서 제가 혈압이 올라 뒷목까지 잡았네요. 식탁에서도 시어머님의 장손 타령은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 장손, 오늘은 산적꼬치가 땡기나 보네. 얘 둘째, 너 다용도실 가서 꼬치 좀 더 내오너라. 다용도실에 동그란 땡도 있어요? 이가 그것만 먹어서요. 그게 왜 있겠니? 큰애는 먹지도 않는 걸 가지고. 다른 반찬도 많은데 딴 거 먹어. 나이 들어가지고 편식은.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식사 중이시던 시아버님이 저 대신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더군요. 아, 시끄러워 좀. 그놈의 장손 소리.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버님은 원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입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한 번씩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실 때면 온 식구가 시아버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소리 했다는 건 그만큼 참다가 한 번 터뜨린 거란 뜻이니까요. 하지만 유일하게 시어머님만큼은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으셨죠. 제가 보기에 두 분은 오랜 시간 같이 살붙이고 살아온 부부라기보다는 뭐랄까 서로 소닥보듯 하는 사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보기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한테 정이 코딱지만큼도 없는 것 같긴 했어요. 물론 시어머님 생각은 다르셨죠.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뚝뚝 부러지는 고드름처럼 차갑게 굴어도 저게 다 나를 100% 소유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런 질투심 같은 거야. 여자란 말이다. 자고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남자를 밀고 당기고 쪼이고 해줄 수 있어야지. 내 말이 틀렸냐?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형님은 또 거기다 대고 맞장구를 촥촥 쳐주시더군요. 그럼요 어머님, 여자는 바로 그 맛이죠. 하여간 그날 저녁, 애초에 밥맛 떨어진 남편은 일찌감치 별채로 돌아가고 식구들 수다에 관심 없는 시아버님도 서재로 들어가 버리시고 여자들만 있는 자리 불편하신 아주버님도 산책 나간다고 나가시고 본체 거실엔 여자 셋과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제 아들만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주방에 있었죠. 거실 안쪽에 있는 주방이요. 밥 먹은 거 뒷정리하고 설거지는 온전히 제 몫이었으니까요. 불만이 없진 않았지만 애써 자위하자면 제가 원래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해치울 때는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진심입니다. 삐뚤어져서 하는 말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두 여인, 시어머니와 형님은 TV를 틀어놓고 마침 그때 방영 중인 막장 드라마를 보고 계셨는데요. 아주 둘이 깔깔거리면서 막장 드라마 내용에 몰입을 하더군요. 예, 저거 봐라 저거. 여자가 저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쟤는 또 멍충이니? 저러고 그냥 집에 간다고? 지 부인이 뭔 짓거리 하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등신아. 그쵸 어머님, 저건 바로 모텔로 치킹해야 되는 시그널인데 말이에요. 어머머머, 저 인간이 지금 뭐라는 거니? 어머님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죠? 딱 보니까 둘이 했네 했어 뻔하지. 으이구,
좋냐 이것들아? 좋았냐? 부인이 남편의 친구랑 바람 피우고 부인의 친구가 남편을 꼬시는 막장 드라마 주인공들의 빙의해서 입도 뻥끗 못할 천박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드라마와 상관없는 막장 스토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을 조그맣게 틀어놓고 두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죠. 어머님, 그때 그분은 또 만나시기로 했어요? 그때 너한테 인사시킨 젊은 오빠? 당연하지. 내일 홍콩 가기로 했다. 홍콩. 저게 대체 무슨 소린가 제 귀를 의심했는데 형님은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시더군요. 아우, 어머님 좋으시겠다. 홍콩이라니. 예, 암만 그래도 그런 데서 마주치면 좀 민망하긴 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편하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보는 눈도 그렇고. 근데 넌 어떻게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냐? 제주도 좋다. 어머님, 사람이 반찬 한 가지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해야죠. 영양면에서도 그렇고요. 하긴 네 말도 맞구나. 하여간 너는 좀 다른 데로 가라. 집안이 콩가루 같아 보이지 않겠니? 그럴게요, 어머님. 제가 다른 데 찾아볼게요. 근데 주방이 조용하네요. 동서가 듣겠어요. 들으라고 해라. 쟤 같은 순둥이가 들으면 무슨 소린지 알기나 하려고? 하긴 동서가 좀 천연기념물이긴 하죠. 제가 천연기념물 순둥이라고요? 잘못 보셨습니다. 대충 두 사람의 얘기를 끼워 맞춰보니 감이 오더군요. 두 사람이 마주쳐서 민망했던 장소는 바로 모텔이었어요. 각자 다른 남자를 옆에 끼고 모텔에 갔다가 둘이 마주친 게 뻔했죠. 사실 형님이야 결혼 전에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결혼하고는 그 버릇 개좋나 생각했었는데 개는 개뿔, 지벌은 남 못 주고 여전히 그 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이야 그렇다 치고 시어머님은 또 뭘 합니까? 정말 충격에 충격이었어요. 머리가 다 어질어질해서 얼른 설거지를 맞춰놓고 거실에서 혼자 블럭놀이 하고 있던 아들 행여 저 더러운 얘기 알아들을까 싶어 얼른 데리고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어쩐지 둘이 죽이 척척 맞더라니. 불순한 인간들이 따로 없네. 세상에, 시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뭐 투명인간이야? 뭘 또 혼자 꿍시렁대고 있어? 아니 여보, 아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런 얘긴 좀 그래. 야, 그렇게까지 말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반칙 아니야? 사람 궁금하게 해놓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말 안 해?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얘기를 들은 남편이 기겁을 하더군요. 확실하게 들은 게 맞냐고, TV에서 나오는 소리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몇 번을 되물었어요. 하긴 형수님이야 그렇다 치고 자기 엄마가 그러고 다닌다는데 그걸 믿고 싶은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도 100만 번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시아버님도 아주버님도 까맣게 모르는 일인데 제가 나서서 증거를 수집해 들이댈 수도 없고 또 두 분께 얘기를 하자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괜한 소리 한다 소리나 들을까 싶어 남편과 둘이 전전긍긍하다가 일단은 그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참 잘 흘렀어요. 저는 제 가동범위 내에서 두 분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죠. 유난스런 외출일 경우는 더 눈여겨봤고 시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이 집을 비우시는 날, 특히 시어머님과 형님도 집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안 들어오는 날이 많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더 확실히 하려면 미행도 하고 했어야 되지만 제가 애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네요. 그냥 틈틈이 둘이 나누는 은밀한 얘기들을 들으며 조금씩 더 확신을 키워갔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형님은 여전히 점점 더 똑똑해져 이제는 수제 소리를 듣는 중학생 제 아들을 보며 계속 더럽게 군침을 흘렸고 그놈의 양자로 달라 소리는 지치지도 않고 해댔죠. 장손 타령하면서 시아버님께도 몇 번 어필을 했지만 시아버님이 딱 한마디로 입도 뻥끗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애가 갖고 싶으면 차라리 접을 들여라. 시아버님도 진심은 아니었죠. 어떻게 해야 그 지겨운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을지 아버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곧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줄 생일 선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내세울 게 별로 없긴 했지만 손으로 뭐 만드는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특히 제가 한 손뜨개 작품은 친구들이 모두 탐낼 정도였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엄마를 위해 스웨터 한 벌을 예쁘게 떠드리기로 하고 밤마다 틈틈이 뜨개질을 해서 한 달에 걸쳐 완성을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포장을 하려고 보니 그게 없는 겁니다. 잠결에 내가 어디 다른 데다 뒀나, 혹시 본체 창고에 뭐 가지러 갔다가 놓고 왔나 싶어서 찾으러 가봤죠. 막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거실에서 은밀한 대화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 젊은 오빠랑 재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도 알겠지만 속궁합 그게 얼마나 중요하니. 네 시아버지는 벌써 수십 년째 나를 돌보듯 하는데 그 젊은 오빠랑 침대에 있으면 내가 아직도 뜨겁다고. 중요하죠, 어머님. 그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이혼하시려고요? 아니지. 이혼을 하면 내가 이 노인네 가진 돈 한 푼도 못 받을 게 뻔한데. 그럼 어쩌시려고요? 내가 너니까 얘기하는 거다만 이 양반이 저 세상 가면 제일 첫 번째 상속자가 누가 되겠니? 그거야 당연히. 헉! 어머니 정말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맞죠? 왜? 내가 너무 속물 같냐? 속물이라뇨. 어머님 대박. 존경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지금 방법을 고민 중이라니까. 무슨 단방에 보낼 수 있는 약이 있다던데 그걸 구할 방도도 없고. 어머님, 저 그거 알아요. 그거 제가 구해볼게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가 너무 명확해진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고 그러다 잘못해서 현관에 있던 화분을 건드려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인기척에 놀란 두 사람이 현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냐? 동서, 지금 여기서 우리 얘기 엿들은 거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걸 알면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애써 침착하게 얘기를 했죠. 이 스웨터를 왜 형님이 입고 계세요? 제가 드린 적 없는데요? 이게 없어져서 지금 찾으러 왔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아, 그거 얘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내가 어제 네 집 잠깐 갔다가 주워왔는데 왜 안 되냐? 이거 저희 친정엄마 드리려고 제가 한 달 동안 뜬 거라고요. 이걸 왜 어머님이 맘대로 가져가세요? 묻지도 않고. 난 또 뭐라고. 네 애미 갖다 줄 거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서 한 장 더 뜯은가. 동서 진짜 웃긴다. 친정엄마 선물 그냥 돈으로 드려. 스웨터는 무슨. 근데 뭐 솜씨는 좋네. 고급지고. 잘 입을게. 당장 두 인간의 뺨이라도 한 대 올려치고 싶었지만 애써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지금 막 저한테는 스웨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두 인간의 문란한 사생활은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시아버님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절대로 없었죠. 남편의 생각도 같았어요. 이미 두 인간의 본색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은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그냥 남이려니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사안이 달랐죠.
고민 끝에 남편과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제 아들을 큰 집으로 입양 보내기로 한 거죠. 아들은 길길이 날뛰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 두고 왜 큰아빠 큰엄마 아들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아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남자 대 남자로 남편이 맡기로 했죠. 서준이 너 추리소설 좋아하지? 탐정 나오는 거. 짱 재밌지. 게임도 그냥 막 싸우는 건 재미없어. 머리 써야 재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탐정놀이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거야. 네가 큰아빠네 아들로 가는 거지만 가면 너는 탐정 역할을 해줘야 돼. 아, 답답해. 아빠, 나 중학교 2학년이야. 전교 1등이고. 다 알아들으니까 돌려 말하지 좀 말고 돌직구로 얘기해 그냥.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아들은 혹하는 것 같더군요. 자기가 굉장한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게 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에 아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저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무런 의심 없이 본체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두 사람의 적당 모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저희를 배려해서 양자 얘기는 입도 뻥끗 말라던 시아버님도 내심 장손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는지 오히려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니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두 손 두 팔 다 들고 환영한 거는 물론이었죠. 아들 낳았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난 척하더니 마음이 왜 바뀌었어, 동서?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요. 애가 워낙 똑똑한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 뒷바라지 하려면 저희 월급 가지고는 택도 없고 형님네 호적이라도 올리면 어버님 아버님도 더 쉬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의외로 쉽게 저희의 작전이 먹혔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앞에서 탐욕스럽기만 할 뿐 앞도 뒤도 재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틈새를 저희가 노린 거죠. 그렇게 제 똑똑한 아들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본체 진입 후 첫 번째 작전, 증거 수집에 앞서 아주버님의 신뢰를 얻어낼 것. 아들은 큰아빠라고 부르던 아주버님을 꼬박꼬박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주버님의 신뢰를 듬뿍 얻어냈습니다. 아주버님의 신뢰는 급기야 제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기에 이르렀죠. 두 번째 작전 실시, 증거 수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 것. 역시 아들의 큰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저 학교에서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 무슨 동아리인데?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필요한 스펙 때문에 영상 만드는 동아리 시작했는데요. 과제가 있어요. 제가 사는 일상을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TV에 많이 보이는 관찰 예능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제대로 만들려면 집안에 설치해 둘 소형 카메라 같은 게 몇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사면 되지. 몇 개나 사면 돼?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요, 이게 관찰 카메라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요. 집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랑 저만 비밀로 하고요. 할머니나 엄마, 그리고 별채의 작은 엄마, 아빠도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랑 나랑 둘이만 알고 있는 거냐? 그거 참 재밌겠구나. 네, 아버지. 그럼 우리 둘이 비밀이에요. 남자끼리. 작전 대성공. 똑똑한 아들 덕에 집안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는 일까지 아주 수월하게 착착 진행이 됐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형님은 당연하게도 평소처럼 집안 곳곳에서 천박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좀 속상한 일도 생기더군요.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묻더군요. 엄마, 수립섬이 뭐야? 뭐? 너 그걸 네가 어디서 그런 단어를 들었어? 아니, 할머니랑 큰엄마가 쓰리썸 해봤냐고 그런 얘기하던데? 아뿔싸. 아들이 동영상 파일을 정리해 저희에게 전달해 주려다가 두 인간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된 모양이에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가 그놈이라고 불 끄면 다 똑같다고 하니까 큰엄마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웃던데?
서준아, 앞으로는 너는 동영상 절대로 보지 말고 그냥 압축만 잘해서 전달해주는 걸로 하자. 엄마랑 약속할 수 있지? 그거 보는 게 재미는 있지만 난 엄마 아빠의 스파이니까. 그럼 스파이로서의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착하지 내 아들. 작전 넘버 3. 아들과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영상 파일들을 받았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여러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본체에서 별체에 간다고만 해도 무슨 못 갈 때라도 가는 것처럼 형님이 난리를 쳤기 때문이었죠. 한 번은 아들이 영상이 담긴 USB 파일을 케이크 접시에 몰래 숨겨서 가져 나오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사오신 고급 케이크를 별채에도 좀 나눠준다는 핑계였죠. 서준이 어디 가니? 그거 들고. 아, 어머니, 이거 별채에 좀 나눠드리려고요. 맛있길래 맛 좀 보시라고. 아깝게 그 비싼 걸 왜 거기 갖다 주니? 내려놔라. 너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 아, 그게 아니고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형님이 안 보는 틈을 타서 USB만 빼돌리고 케이크 접시는 형님께 고스란히 바쳐야 했죠.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넘버 3-2. 매주 금요일 밤 같은 시간에 본체 현관 앞에서 몰래 만나기로 했죠. 토요일엔 아들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모두 잠든 시간인 밤 12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누가 보면 무슨 통정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아, 서준이가 뭐 급히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요. 마침 집에 있는 거라. 웬만하면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 같은 장면은 연출하지 마라. 보기 좀 그렇다. 하필이면 그날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오시던 시어머님이 저희 모자의 접촉 장면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전 넘버 3-2도 실패. 그런데 좀 억울하긴 하더군요. 제 아들 제가 만나는데 몰래 만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들키면 말짱 도루묵 되니까 일단은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서준아, 어떡하지? 그냥 예전처럼 네가 동영상 정리해서 톡으로 보내줄래? 그건 시간도 많이 걸려서 공부할 시간 뺏기고 자꾸 큰엄마가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뭐 이상한 거 본다고 오해를 하신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너 할머니랑 큰엄마 자주 밖에 나가시는 거 알지? 어떨 땐 아예 집에 안 들어오던데? 딴살림 차렸나? 얘가 어디서... 그런 얘긴 애가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나 애 아니거든요? 나 스파이거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른들 그러는 거는 너... 아유,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꼴을 다 보게 하고. 걱정 마, 엄마. 나 누구? 엄마, 아빠, 아들. 누구보다 사리분별 명확하게 하는 착하고 똑똑한 아들.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엄마 말은 뭐냐 하면 작전 넘버 3-4.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은 본체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니 주로 저만 이용하는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옆 구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거기에 파일을 놔두기로 했죠. 이 작전 기가 막혔어요. 형님이랑 시어머님은 외출이 잦았으니 두 사람의 눈을 피하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왜 처음부터 이 기막힌 생각을 못했는지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그랬으면 그동안 그렇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어도 될 뻔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살떨리는 스파이 작전들 끝에 작전 시작 2주 만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던 중에 두 사람의 바로 그 결정적인 악랄한 대화를 보고 듣게 된 거죠. 어머님, 저 잠깐 봐요. 잠깐 주방으로.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해. 아무도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빨리 오세요. 아이고, 귀찮아. 그래,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님, 이거요. 이거 드디어 구했어요. 비싸게 줬어요. 큰 거 한 장. 어머, 넌 진짜 못하는 게 없구나. 이걸 다 구했어? 그럼 이게 한 방에 끽? 네, 한 방에 끽.
그럼 이제 그 인간 골로 가는 건 시간 문제네.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그 인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위스키 모임이 있어. 그날이 좋겠다. 좀 적당히 취해 잠들었을 때, 응? 좋아요. 그거 이리 내라. 아니죠, 어머님. 어머님 일 잘 되면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안 하셨는데. 얘는?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하겠니? 우린 깐부인데. 뭐든지 다 해주신다는 약속 지키시는 거죠? 당연하지, 그럼. 이 인간 재산이 얼만데 그걸 걱정하니? 어차피 이 인간 저 세상 가면 이 재산 첫째고 둘째고 내가 줄 알아? 다 내 거야. 이걸 아깝게 왜 나눠주니? 그쵸, 어머님. 저 건물 하나는 주신다는 그 약속 저 잊지 않았습니다. 말해 뭐해. 뭐 서약이라도 해. 뭘 그렇게까지요. 그냥 여기다 도장만. 아유, 얘는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 자, 됐다. 찌그마. 됐냐? 근데 너도 그거 받으면 큰애랑 이혼할 거냐? 아유, 어머님, 당연한 얘길. 제가 세상 그 많은 남자들 놔두고 이 집에 왜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왜 진작에 너처럼 못 살았을까? 안 늦었어요, 어머님. 젊은 오빠랑 매일 밤 홍콩 가세요. 완전 개 저질들이죠. 그리고 두 인간은 시아버님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그 약병을 주방 싱크대, 다른 약통들이 놓여진 구석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머리털이 쭈뼛 섰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워서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세상에 가족이라 믿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고요. 저 역시 정말 발톱 밑에 때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면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들한테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동영상을 들고 당장 시아버님이 친구들과 자주 가시는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자고 청한 뒤 시아버님께 아무 말도 없이 영상을 보여드렸죠. 저희 시아버님 대단하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수도 없이 깜짝깜짝 놀랬던 저희와 달리 아버님은 그저 묵묵히 영상을 들여다보셨어요. 가끔 끙 하는 신음소리만 낼 뿐이셨죠. 영상이 끝나고 이제 남편이 아버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지금 주소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 출동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살인미수요. 아, 글쎄 와보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할 테니 일단 와보기나들 하시오. 그리고 시아버님도 그 길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저희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죠. 집에 도착하니 경찰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두 인간은 뻔뻔하게 어이없어하며 경찰과 시비 중이었어요. 글쎄 누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집 양반이 전화를 했다고요? 그 인간이 노망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들 가요.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순간 현관으로 들어선 시아버님을 보고 시어머님이 그야말로 발광을 하셨죠. 당신이 경찰에 전화했어? 이 인간이 돌았나? 제정신이야? 뭐 살인미수? 아버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서는 왜 아버님이랑 같이 들어와? 앞에서 만났어? 시아버님은 두 인간이 뭐라고 씨부리건 말건 주방으로 직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약병이 있는 싱크대 문을 열어 그 약병을 집어들었죠. 시어머님이 사색이 돼서 약병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왜요? 내가 다리가 안 좋아서 먹으려고 어렵게 산 건데. 줘요! 이리 줘봐요! 시아버님은 달려드는 시어머님을 주방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경찰에게 그 약병을 건넸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뭔지 나도 모르겠소만 일종의 독극물입니다. 국가수에 의뢰하면 나오겠죠. 이걸로 인연 그리고 전연 둘이서 날 죽이겠다고 모의했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뭐하냐 작은애 이리 안 가져오고. 네, 아버님, 여기요.
47분 20초경부터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으니 그게 증거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살인미수 증거. 어디서 어느 경로로 그걸 구했는지 그런 거 찾아내는 건 당신들이 할 일이지. 그럼 당장 데려가시오, 이 인간 쓰레기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누가 뭘 어쨌다고?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제가 구했어요. 당신 어쩌겠다고? 정말이에요. 알아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뭐라고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이거 구해달라고 저한테 현금으로 1,000만 원 준 사람이 누군데요? 아, 짜증나. 잠깐 있어봐요. 이거 나요. 어디 잡고 그래? 저 여자가 나한테 써준 각서도 있다고요.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막상 끌려가게 되니까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덮고 싶었던 걸까요? 두 인간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기 바쁘더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형님이 입고 있던, 아니 강탈해 갔던 제 친정엄마의 스웨터. 저는 두 사람을 체포하는 경찰을 잠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게 하나 남아서요. 그리고 저는 형님에게 달려들어 스웨터를 강제로 벗겨냈죠. 야, 이거 왜 이래? 이 추운 날 나더러 속옷만 입고 나가라고? 왜? 속옷만 입는 거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 아, 아니지. 속옷도 안 입는 걸 더 잘하지? 빨리 벗어 이년아. 살인미수에 도둑질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아주 지랄을 한다. 경찰 선생님들, 천연이 제일 나빠요. 남한테 줬다가 뺏는 거. 그게 제일 나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더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무라지도 않겠지만 나무라거나 말거나 저는 벗겨버린 스웨터를 있는 힘껏 휘둘러 시어머니의 싸대기를 갈겼죠. 조용히 하세요. 이거 훔친 진짜 도둑년이 누군지 말하기 전에. 일단 저지르고는 났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좀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래도 부인이고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래서 힐끔 곁눈질로 두 사람을 쳐다봤는데 시아버지는 조용히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쌍따봉을 날리고 계셨지요. 그리고 남편 역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이스샷. 제 아들의 활약 덕분에 두 인간은 빼도 박도 못하게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세상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거지요. 두 인간이 실형을 선고받던 날, 시아버님은 저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 작전의 베스트 활약상의 주인공, 제 아들까지요. 여기, 이거 받아라. 서준이도 이거 열어봐라.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와, 통장이네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이게 얼마야? 일시, 백, 천만, 1억? 허? 엄마, 그리고도 공이 더 있어. 아버님, 애한테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자격 충분하다. 그리고 니들은 앞으로 내 사업, 이 집, 내 건물, 내 땅 다 관리해라. 아버지는 어쩌시려고요? 다 필요 없다. 인생 무상이다. 나는 산에 방 한 칸이나 얻어 살면서 가끔 친구들이나 만나 술 한잔 하면서 살란다. 시아버지라고 해서 챙길 필요 없고 필요하면 내가 연락할 테니 그리 알고. 이번 일로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시아버지는 가지고 계시던 모든 재산을 저희에게 물려주고 심지어 제 아들 목까지 다 챙겨주시고 산골마을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연인으로 사시겠다고요? 정말로 아버님은 뭐 필요한 게 있으실 때만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고 굳이 서울에 오실 일이 있어도 일부러 찾아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희는 또 그런 인간들은 아니니까 아버님이 오지 말라 굳고 말리셔도 때 되면 찾아가고 가서 불편해도 하룻밤 자고 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산속에서 하룻밤쯤이야 캠핑으로 생각하며 제 아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지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깜빵에서 지내는 인간들도 있는데요 뭐. 요즘 아들에게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스파이가 되고 싶대요. 뭐 어린 아들에게 그런 짓 시킨 저희로선 말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공부도 잘하고 특히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혹시 또 모르죠? FBI 정보 요원이라 그런 거 될지도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